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경복궁 등 관광지에 가면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의 모습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선 한국 여행할 때 꼭 체험해야 할 문화로 한복 입기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한복들이 서양식 드레스를 합쳐놓은 것 같기도 하고 중국풍이다, 일본풍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하는 화려한 퓨전 한복들인데요. 국가유산청이 이런 퓨전 한복들이 국적 불명으로 전통에 어긋난다면서 단속에 나서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복 대여업자들은 외국인 중 90%가 전통 한복보다 저렴하고 화려한 퓨전 한복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K-팝이 인기를 주도하는 아이돌들이 퓨전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는 경우가 많아서 따라 입고 사진 찍게 하는 문화가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도 잘 입지 않는 전통 한복을 관광객들에게 강요해서 입히는 게 맞는 일일까요? 네,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현대식, 좀 글로벌화에 맞게 전통을 계승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즐기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월 8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말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데요. 맛있고 즐거운 주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인 소믈리에학과의 명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예. 조선 3대 명주라고 불리는 술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전주 이강주로 떠나는 약소주 여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몇 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조선 3대 명주군요. 네, 어떤 게 있나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이 조선 3대 명주라는 것은 뭐 나중에 현대인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부르는 건데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네, 육당 최남선 선생이 그 자신이 쓴 문답집 조선상식 문답에서 조선의 술에 유명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평양의 가목로, 그리고 전라도의 중력고, 그리고 전주의 이강고라는 술을 언급했어요. 오, 최남선 선생님이.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후대 사람들이 이제 조선 3대 명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할 술이 바로 이강고입니다. 오, 이게 지금이 이강주라고 불리는. 네, 맞아요. 예, 왜 이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게 고가 뭐냐면 네. 그 기름고를 뜻하는 거거든요. 연고할 때 그 고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전통주 보면은 이 기름 고자를 쓴 술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설명한 중력고, 이강고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주로 약재라든지 또는 한약재에 나오는 그 기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섭취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강고는 배나 생강에 그 즙 또는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그 부산물들로 인한 맛과 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강고라는 너무 어려우니까 최근에 이강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최근에 바뀐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막 약과 같다고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거 뭔가 몸에 좋은 술이에요?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약간 간단하게 제가 이제 힌트를 말씀드렸지만 배와 생강이 들어간 약소주죠. 배 하면은 어디에 좋겠습니까? 목에 좋아요. 그렇죠. 네. 생강은 목에 좋은데. 그렇죠. 둘 다 감기. 감기 예방용 술.
네.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감기 예방용 선조들이 감기 예방용이라는 목적으로 그런 명분 삼아 마시던 술이 아닌가. 그렇군요. 역시 우리 조상님들도 술 마실 이유가 필요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오래 전부터 있었나 봐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보이는 문헌들은 조선 후기에 이제 서유의 임원 경제지라든지 유중림의 증보 살림 경제라든지 이런 그 조선 후기에 나왔던 실학서적들, 실학서적들 중에서도 농업서적들, 농업서적들을 보면은 이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전통주 비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이 되고 1925년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무쌍이라는 것은 조선에 두 개가 없다. 오직 유일하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에도 등장하고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육당 체험선의 조선 상식 문답에서도 이제 등장하는 굉장히 그 조선 후기부터 굉장히 유명해진 술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강주가 그러면 원래 전주에서 나온 거였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두 하나는 가지요? 예. 전주 그리고 하나는 봉산입니다. 황해도 봉산. 네, 예. 황해도 봉산이에요. 그래서 그 이강주에는 그 배와 생광에에도 울금과 계피 그리고 꿀이 들어가는데 이 전주는 이 왕에게 진상했던 요 울금이 유명했고요. 황해도 봉산은 이제 배로 유명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이강주가 전주에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태조 이성계와 동고동락을 한 개국공신 조인옥 가문의 영향이 컸는데 이 조인옥 가문에서 누가 나왔느냐? 이제 동방 사연 중 한 명인 조광조 선생님이 배출된 한양조씨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한 말에 그 후손이 이 전주, 그러니까 당시 완산이었죠. 부사로 오게 되면서 지회에 담그는 약소주로 이강주를 빚게 되고 이 전주 부사의 손자가 지금의 이강주를 빚는 조정현 명인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진짜 이 역사와 네. 전통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이강주도 이 조정현 명인이 지금 빚고 계시지만 우리가 자주 공부했었잖아요. 그 1965년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쌀과 보리 우리 농산물로 술을 못 빚게 되면서 명맥을 끊게 되죠. 예. 이야, 안타깝네요. 근데 어떻게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통주에 부활하면은 늘 등장하는 것이 서울 올림픽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인데 그때 이제 서울 올림픽.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에 그 제조병을 좀 그 일으키게 한 그런 혁신적인 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찾아서 그리고 우리 건데 그건 옛날 거 안 좋은 거. 그렇죠. 막 이렇게 보다가 구식, 구닥다리 이렇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주에서도 그런 분야를 찾았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전통주였고 그래서 1987년도에 이 이강주를 집에서 고이고이 빚던 이 조정현 명인님이 전북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이강주의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착착 진행될 줄 알았는데 또 굉장히 또 힘드셨대요. 왜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시 하라고 했는데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 전통주의 레시피의 저자들을 보면요, 조선시대 보면은 대부분 다 누구였냐?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음식 만드시는 분들 굉장히 좀 약간 천대하는 이런 나쁜 문화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니까 술 빚는 분들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집안에 반대가 있었지만 한마디로 술 빚는 건 여자가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1989년도에 다시 찾아야 할 우리술이란 서적을 발간하셨고 또 90년도에는 이강주를 복원해 양조당을 세웠고 또 96년도에는 이러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농식품부 식품명이 구호로 또 지정이 되십니다. 네. 그 이후로 또 꾸준히 우리 땅에서 익은 우리술이라든지 이런 서적도 발간하시면서 전통주의 복원에 굉장히 앞장서 계시는 분이 조정현 명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아유, 그 조정형 명인님 네. 감사하네요. 아 정말요. 이런 예.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도 전하고
저도 불러주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재밌는 얘기를 듣잖아요. 교수님 덕분에. 그러니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와 생강 그리고 계피, 울금 그리고 꿀도 들어가요. 맛있겠네요. 맛있습니다. 네, 달달하고 달콤하고 머릿속으로 지금 맛을 상상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네. 네,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쌀이고요. 그래서 이 쌀과 누룩으로 잘 증류한 소주를 뽑아낸 다음에 그 각각의 발효주에 어떤 발효통은 배를 넣어놓고 숙성을 시키고 어떤 발효통은 생강을 넣어놓고 숙성을 시키고 각각 따로따로 넣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네. 배소주, 뭐 생강소주 이런 걸 만들어요. 예.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각각 6개월 이상 숙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갖고 다시 또 합칩니다. 네. 합쳐서 한 1년 정도의 또 숙성 과정을 거쳐요. 이야. 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한 3년 정도 장기 숙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게 배도 있고 그리고 생강도 있고 울금도 있고 꿀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향은 배향이 느껴지고 두 번째 향은 생강의 향이 느껴지고 세 번째 향은 울금 그리고 마지막에 꿀로 마무리가 되는 네. 이렇게 굉장히 좀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약소주가 또 전주 이강주죠. 이야. 왜 이렇게 침이 고이는지. 혹시 여기 견학은 가능할까요? 예. 바로 그냥 저 오늘 견학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고요. 그렇죠. 미리 사전에 이강주의 가치를 알고 미리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 술을 빚는지 언제 이거는 다시 확실히 공부해야죠. 너무 그렇죠. 재밌는데요. 그렇죠. 예. 언제 다시 이것이 세상에 다시 등장을 했는지 또 원래 황해도 봉산이 시작인지 전주가 시작인지 그런 줄 아시고 직접 그 전주의 양조장에 문의를 하시면은 견학이 가능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견학 가능한 날에 좀 방문하셔서 기회 되시면은 조정영 명의님에게 또 인사하시면서 또 소통하시면 이게 조광조의 그 맞아요. 조광조 집안의 후예 아니십니까? 예. 한국 전통주 양조장의 매력은 빚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기업을 가면은 대기업 양조장 이런 데 가면은 그 술을 직접 빚는 분들과 소통하기 되게 어려워요. 다들 생산직에 있어서 바쁘셔가지고 주로 그걸 설명하시는 분들은 홍보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홍보 담당. 근데 이거는 직접 만드시고 얼마나 좋은 시간일까요? 예. 직접 또 그 향을 맡으시고 또 세상에 내보내지 그런 분들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근데 그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네네. 남한은 이제 술 먹지 마 이런 법이 생겼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북한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북한은 어떨지.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옛날부터요. 그래서 우리는 무형문화재라 그러잖아요. 북한은 비물질 문화재 이렇게 부릅니다. 비물질 문화재. 네, 비물질. 그래서 대표적으로 감옥로 뭐 이런 술들이 북한에도 유명한 또 비물질 문화재로 또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도 이런 그 무형의 문화재에 대해서 훨씬 더 가치 있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야, 그렇군요. 그러면 이강주가 혹시 북한에도 있을까요? 북한에는 그 황해도에서 봉산. 네. 근데 이 술은 제가 알기로 비물질 그 문화재로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있는 거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문화재로까지는 선정은 안 돼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말 나들이 지금까지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 학과의 명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기후위기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하면은 가장 먼저 북극곰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북극곰이 아이슬란드에서 길을 잃은 채 발견되고 또 사살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멸종 위기를 걱정하는 마당에 사살을 당하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이게 근데 일단 그 아이슬란드에 길을 잃은 북극곰이 있다. 근데 북극곰이 아이슬란드에 사나요?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이슬란드는 네. 서식지가 아닙니다. 아이슬란드는 그 화산섬이라서 식생이 아주 척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슬란드에 사는 야생 포유류는 북극 여우가 유일합니다. 무슨 뭐 고라니가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요? 뭐 예, 하여튼 그런데 사실 북극곰이 살 수 있는 거는 이 바다가 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다 얼음을 위를 걸어가다가 뭐 다시 헤엄쳤다가 그러면서 이제 물범을 잡아먹는데 네. 북극곰 서식지는 이렇게 북극 해가 바다거든요. 거기를 둘러싼 대륙 그러니까 뭐 캐나다 북극권 그다음에 알래스카에 있는 북쪽 북극권 그다음에 섬 그린란드나 스발바르 제도 여기를 중심으로 바다가 얼면 북극을 돌아다닌다고 보면 돼요. 근데 아이슬란드는 좀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죠. 내려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아이슬란드는 서식지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오는 거예요, 북극곰이? 이게 아이슬란드에서 매년 벌어지는 소동인데요. 아, 매년. 예, 거의 매년 벌어지는 소동인데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에 있었어요. 그 랑요쿨 빙하라고 약간 북서부 쪽에 있는 중서부 쪽에 있는 빙하인데요. 거기서 북극곰이 출현했다라는 신고가 있었는데 이게 좀 상당히 큰 빙하거든요.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데 북극곰 발자국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사람 발자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아이슬란드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도 출동을 하고 해양경비대도 출동을 해서 뭐 헬리콥터까지 띄워가지고 수색을 했는데 결국은 남극 트레킹을 준비하고 있었던 탐험대가 있었대요. 네. 그 사람들이 쓰던 스키 발자국으로 확인되면서 아이고, 예.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이런 해프닝이 연례 행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양이나 물범 이런 거를 오인해 가지고 북극곰을 봤다라고 신고가 많다고 해요. 근데 북극곰이 정말 목격이 되나 보네요. 예, 그 뭐 많을 때는 매년 목격이 되고 뭐 조금 줄어들 때는 몇 년에 한 번씩 목격이 되는데 얘네들이 거대한 빙산에서 실려 가지고 아이슬란드로 떠내려오는 거죠. 세상에. 예, 아까 네. 말했듯이 북극곰은 바다 위를 이 얼음 위를 걷다가 뭐 바다가 나오면 헤엄치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걷다가 헤엄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그 바다 얼음 위에 있었는데 육지로부터 멀어진 거죠. 뚝 떨어져 가지고 헤엄치긴 너무 멀고. 이제 돌아가기엔 너무 멀고 그러다 보면 쭉 오다가 아이슬란드까지 도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북극곰 본인도 황당할까요? 황당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그린란드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곳이 그린란드거든요. 돌아가야 되는데 늦었다 싶었는데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저기 헤엄을 쳐가지고 막 오는데 화산섬이 나타난 거죠. 아이슬란드 살만한 곳이 아닌 거죠. 아, 세상에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북극곰이 헤엄을 엄청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수영 선수인데. 네. 근데 얼마나 자주 아이슬란드의 이 길 잃은 북극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이슬란드 역사 기록에 이 북극곰이 출몰했다는 기록이 빼곡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 한 600마리 정도 이제 표류 북극곰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이슬란드 내부에서 막 논쟁이 된 거예요. 야, 이 북극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렇게 매년 내려오는데 얘네들을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공론화가 이루어진 거죠. 환경부 장관이 뭐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그 결정 과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북극곰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이거 조사를 한 게 있나요 혹시? 네, 그래서 아이슬란드하고 독일 공동 연구팀이 길 잃은 북극곰을 아이슬란드에 오는 그런 북극곰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2008년, 2010년, 2011년에 도착한 북극곰 4마리를 해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곰들은 모두 그린란드에 살던 북극곰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극곰이 총 19개의 개체군이 있는데 그중에 그 동그린란드에 사는 개체군이 있거든요. 근데 한 5월에서 6월 정도 그 그린란드, 동그린란드 주변의 바다 얼음 가장자리, 가장 끝이겠죠. 네.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면 아이슬란드까지 바다 얼음이 가장 많이 얼었을 때는 한 110에서 170km 정도 된다고 해요. 아주 멀지는 않죠. 그때 네네. 수영을 해가지고 혹은 빙산을 타고 도착했다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야, 근데 그렇게 먼 거리인데 수영을 할 수 있나요? 한 100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바다 얼음이 얼었을 때. 근데 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 미국 알래스카의 전설적인 북극곰 20741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20741. 네, 우리나라 국어교과서에도 실린 유명한 저 그래서 북극곰인데요. 지금 20741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숫자 같은데. 국정교과서 시절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
그 각 회사마다 국어 교과서가 다른데 이제 한 교과서에 실렸는데 2008년 8월에 알래스카 보퍼트의 연안에서 어미 북극곰이 새끼를 데리고 이제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과학자들이 GPS를 달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던 곰이었는데 계속 헤엄쳐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계속 갔죠.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이 걸려도 얼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뭔가 이제 예측을 잘못한 거죠. 곧 얼음이 있을 거라고 해서 출발을 했는데 얼음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9일 동안 계속 헤엄을 쳤다고 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GPS 기록을 확인해봤더니 687km를 쉬지 않고 헤엄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뭘 안 먹고요? 안 먹고 헤엄친 거죠. 그래서 말도 안 이 북극곰이 되네. 이제 가장 장거리 수영을 한 북극곰으로 이제 일단 과학계에는 딱 과학계 기네스북에 이야. 기록이 된 건데 네. 평균 시속 한 3km로 헤엄친 꼴로 하는데 여튼간에 얼음에 올라섰다가 뭐 걸어갔다가 헤엄쳤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9일째 드디어 얼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얼음을 통해 가지고 다시 헤엄쳤다가 걸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지로 2달 만에 다시 2달 만에. 예,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학자들이 쓴 논문을 봤어요. 네. 그랬는데 출발할 때는 이 몸무게가 226kg이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177kg이 됐답니다. 한 세상에 몇 프로가 줄은 거예요? 5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슬픈 사실이 있는데 네. 새끼를 데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새끼는 없어졌습니다. 못 견뎠군요. 아마도 헤엄치다가 죽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겠죠. 사실 북극곰들이 어떻게 해서 뭐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죽거든요. 얼음이 없으니까 계속 헤엄쳐야 되는데 그래도 어미는 좀 체력이 되는데 새끼나 아성체들은 체력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헤엄치다가 죽습니다. 아, 너무 슬픕니다. 다시 아이슬란드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100에서 200km 헤엄치는 거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였고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에 왔는데 건강 상태는 어땠나요? 네, 주로 5, 6월 정도 먹이 활동이 끝나는 시기에 열악한 상태로 동그린란드에서 아이슬란드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100에서 200km가 뭐 아까 그 초인적인 북극곰에 비해서는 쉽긴 하지만 그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거리라면 한 이틀에서 사흘 정도 헤엄을 쳐야 된다고 해요. 이것도 쉽지는 않죠, 북극곰한테. 그래서 그 지방 저장량 그러니까 지질량을 측정해봤더니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뭐 반면에 한겨울에 좀 얼음이 녹으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헤엄을 쳐가지고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이겁니다. 이렇게 아이슬란드에 왔는데 이 아이슬란드에 온 북극곰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애국의 동물원에 보내거나 그린란드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20년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매년씩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보통 사살되곤 합니다. 아이고, 네. 멸종 위기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 어떤 지침이 없어가지고 2008년에 그때 막 그 동물들이 많이 왔을 때, 북극곰이 많이 왔을 때 좀 어떻게 지침을 좀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환경부 장관이 이제 자기 산하에다가 연구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침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연구를 했더니 안 된다. 결론은 북극곰을 사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면 그랬습니다. 왜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튼간에 뭐 그런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들었어요. 일단은 아이슬란드에 상륙을 하면 사람과 가축에 위협이 된다. 어쨌든 간에. 위험하긴 하죠. 그래서 이거 빨리 없애야 되니까 사살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유는 이 북극곰들이 그린란드 동부에서 오는데 이 개체군은
아직은 건강하다. 개체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죽여도 괜찮다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논리를 다시 안 보내도 될 그렇습니다. 정도로. 예. 근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용인데 한 마리 구조하는데 7만 5천 유로가 든다고 해요. 근데 이 구조 비용뿐만 아니라 그러려면 관련 인력이나 장비도 계속 서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겠네요. 뭐 그런 예. 돈도 한 연간 한 75만 유로 정도 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그리고 또 그린란드로 송환을 하려고 해도 또 그린란드 당국하고 그때마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것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냥 사살이 최선이다라고 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사살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참 어쨌든 사살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예,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사살이 됐을까. 자,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살밖에 답이 없는 걸까? 자,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 인간이 멸종시킬 것만 같은 북극곰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고요한 명상을 통해 삶에 대한 지혜를 찾는 시간입니다. 명상의 지혜, 오늘도 명상 요가 전문가 원정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보나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그래요? 네, 제목이 참 매력적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우리 오 아나운서님인데 막 그랬어요. 그런가요, 제가? 멘탈이 강한가? 근데 아닌데 엄청 흔들리는데 저. 그래도 제가 옆에서 뵀을 때 그래요? 어떤 순간에서 우선은 미소를 잃지 않는, 그거는 우선은 그런가? 멘탈이 강하다, 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이가 없어서 잘 웃는 거예요. 스스로 황당해서. 긴장을 풀고 잘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봐요. 긴장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스타일이. 보통 이제 멘탈이 강하다 이러면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돼 막 이렇게 강인한 무슨 군사 같은 장군 같은 이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네. 사실은 휘청휘청 휘면서 그래요? 낮은 곳으로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멘탈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야, 좀 특징이 궁금하네요. 어떤? 네. 네. 이게요. 네. 미국에서 이게 그러니까 수십만 건이 좋아요가 아니고요. 공유가 됐어요. 공유가. 그러면 정말 많이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인지. 게시물로 올린 거예요? 네네, 뭐 멘탈이 게시물로. 강한 사람은 이런 거다. 네, 이제 전문가가 올렸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돌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더 닦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적으로 조금 더 닦아서 정리를 하면서 야, 이거 진짜 무슨 전문가가 올린 게 맞긴 맞나 보다. 그래서 한 13가지 정도를 네.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어떠세요? 주변에 잘 상황에 흔들리시는 편인가요? 저요? 네. 주변의 상황에? 네. 그러지 않을까요? 흔들리죠. 흔들리세요? 일단은 흔들리고 보죠. 일단 흔들려야죠. 사람인데. 그러니까 흔들리고 본다. 이거는 인지가 딱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 파악을 이제 지금 예를 들어 KBS의 상황이다. 우리 회사가 진짜 위기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 똑같은 위기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KBS는 위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위기다. 그래서 멘탈이 강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을 딱 보고 네. 그 안으로 풍덩 들어가는 거는 내가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지하는 건데요. 이게 주변 상황을 그냥 무조건 탓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주변을 탓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상황을 딱 보고 내가 주체적으로 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이 안 좋네 이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 왜 남들이 나한테 이러지? 한탄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서운해하지 않고요.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건 엄청 많이 하는데. 그래요? 나한테 너무한 거 그래요?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거 공정하지 않아 이러면서 주변을 항상 막 이렇게 공격하듯이 화내듯이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지혜로움이 가득한 것. 첫 번째부터 전 멘탈이 강하지 않은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요가적으로 보면요. 이게 그냥 올생의 어떤 삶의 숙제뿐이 아니라 이제
요가는 윤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 난 언제까지 잘해줘야 돼? 난 언제까지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많이 나눠야 돼? 이럴 때 과거에 올생이 아니어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 빚을 지금 갚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운해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고 한탄하지도 않는. 그러면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서운해하고 공격하고 한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업이 다시 숙제가 다시 내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끝나고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력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 주변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나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요즘에 못 살아 나 요즘에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누구 한탄을 한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짜증나게 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필요 없이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 조금 어렵긴 하죠. 지금까지 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거 뭐가 있나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일어나고 나로 인해서 사라지는 나 자신이 행복을 만들고 나 자신이 불행을 만든다는 어떤 주체적인 생각에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변화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오아나운서님 어떠세요? 변화를 좋아하시나요? 두려워하시나요? 야, 이거 어려운데. 변화. 그게 긍정적인 변화일 때는 너무 좋지만. 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화가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변화에 대해서. 네. 우리 다 아마 오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변화된다는 건 조금 더 고민하게 되는 무게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 그 현상만으로도 삶은 고통이다라고 그렇죠, 스트레스죠. 얘기한다고 해요. 부담이고.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그 변화를 회피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순간 저도 모르게 치가 나. 그래 멘탈 갑이다 막 이렇게. 그래 대단하네.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이제 이게 부정적인 쪽으로 오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 흐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난 그럼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 방향을 이끌어갈까라고 방향을 잘 선회해서 이끌어간다고 해요. 심지어 이끈데요. 예, 그러면서 대단하네요. 자기가 그 변화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지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더 끌어내서 그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더 빛나게 하는,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히 즐기면서 자신의 이를 악물게 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옆에 이런 분이 있으면 정말 이를 악물면서 넌 너무 잘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저는 지금 이순신 장군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선조 이순신 장군님이 이러셨어요.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그때 난중일기요. 네, 거기 보면 아주 상세하고 섬세하게 당신의 말을 그렇게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인물이라고. 그분 보면은 진짜 변화가 두려워서 피하지 않고 정신력 낭비하지 않으셨고. 네, 진짜 대단한 분이잖아요. 자신의 현실을 극복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보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낭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건 진짜 그렇겠네요. 에너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교통체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불평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안 하시죠? 네네. 원아나운서님 뭐 그런 거에 아니요, 불평해요. 그래? 순간 넘어갈 뻔했는데 불평합니다. 자꾸 여쭤보게 되네요. 네, 그럼 우리 이제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뭘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컨트롤이 가능한 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나 자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컨트롤하잖아요. 이게 모델분들이 그러잖아요. 주변의 어떤 상황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 몸은 체중은
내가 할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가장 행복한 게 내 몸을 저도 그랬어요. 네. 내 몸을 다스리는 게 최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안 되던데. 난 요가를 그렇게 37년 해도 어렵던데 야 모델분들의 의지는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5번째가 진짜 중요한데요. 남들의 지금까지 계속 다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다 중요해요. 정말 핵심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가. 5번째 가시죠. 예. 네, 남의 기분을 맞추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요. 이거 좀 아닌데 그랬을 때는 그냥 no. 이거 진짜 잘하시지 않나요? 아, 이런 거 진짜 필요하죠. 저 이거 진짜 잘하는데요. 그리고 또 아닐 때는 약간 소리를 높여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당신 이거 문제가 있는데 나 따라가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뭐 당신이 내가 노라는 얘기를 해서 내 인연에서 떠나간다면 그건 어쩔 수 없고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거 많이 했는데 피해볼 때가 많던데. 당당함이 필요하긴 많이 한데요. 했는데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요가적으로 보면요. 지금 오 아나운서님이 뒤에 답을 미리 주셨는데요. 네. 자꾸 노를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소리만 높이면 이게 이제 업이 더 쌓아지면서 감정의 싸움으로 이어지는데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모두를 위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모두를 위해서 내가 좀 강한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거는 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예상된 문제를 피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무모하거나 어리석은 거에 뛰어들지는 또 않는데요. 훌륭하네요. 예, 네. 예측. 전 지금 이제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정리하면서 약간 그러긴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예측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고하는 거죠. 예, 예, 이렇게 예. 얘기를 들으면서. 예. 예측된 위험을 감수하는 거는 마다하지 않고요. 그 대신 무모하고 어리석은 거에 막 이렇게 뛰어들어서 남들이 다 안 돼?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일부러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러다가 조금 위기가 오거나. 예, 그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잘 될 수도 있지만. 네네. 근데 이게 약간 요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예측된 위험이라는 건 요가에서는 없다고 봐요. 그럴 수 있나요? 네, 삶의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하냐. 1초 후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갑자기 뭐 천재지변이 일어날 그렇더라고요. 수도 있고 네.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날 갑자기 쳐서 내가 갑자기 넘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좋은 소식의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예측할 수 없다가 요가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요가적인 문제랑 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요. 이거는 뭐 요가 명상에서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머물면서 그때 과거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 과거에 그랬잖아 뭐 이런 거 잘 안 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아 내가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에게 교훈을 얻으면서 현재에 산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8번째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네네.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어떠세요? 실수 반복하시죠? 저는 엄청 많이 반복합니다. 해요. 그래서 예. 제가 여기 별표를 한 8번째에 10개를 쳐놨는데요. 나는 알고도 왜 맨날 실수하지? 아마 우리 다 그럴 거예요. 네, 그것만 안 해도 내 삶은 정말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9번째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제가 좀 잘하는 건데요. 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억울해하지 않는다. 억울해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거죠. 억울해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질투하고 아이 걔 능력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알지 맞아요. 뒷배경. 아 걔 그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피합니다. 축하 못 해주는 사람들. 아유 다른 이유가 있어 막 이런 분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성공했을 때도 저럴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우리 하이파이브 해야 돼. 네. 맞아요. 그렇구나. 다른 사람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정말 보게 되면 이런 사람과는 거리감을 두게 되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의 성공을 보면서 위축되고 시기 질투가 커지면 멘탈이 흔들린다라고 이제 우리 장 작가님은 또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맞다. 예, 그러니까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성공을 보면서 박수를 칠 수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나도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실패를 포기하지 않는다.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전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춤출 때
그렇게 제가 춤이 전공이잖아요. 잘 추지 못했거든요. 매 순간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그냥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여기 보면 홀로 즐긴다. 그러니까 홀로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홀로 있으면서 스스로가 나아갈 수 있는 거, 실패한 거를 딛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 기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나한테 뭔가를 줘야 된다. 왜 세상은 나한테 좋은 상황을 주지 않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일 약한 거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저는 기대합니다. 저 사람은 사실 다 이제 좀 마음이 급하고 빨리 맞아요.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왜 결과가 그런 거야. 좀 좋은 결과가 빨리 오면 좋잖아.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친절하게 했는데 좀 저 사람도 나한테 좀 빨리 따뜻하게 그랬으면 대해줬으면 좋겠죠. 좋겠고 네, 뭐 네,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빨리 인정해주면 안 돼.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근데 멘탈이 강하면 그렇게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10개 네. 넘는 항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여기에 해당이 되나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맞아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상이제 오늘은 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명상 요가 전문가 원정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농업인입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점검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동사무소 또는 농가련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뭔가를 나누어 준다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배부, 배포, 교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원서 배부나 원서 교부는 자연스럽지만 원서 배포라고 하면 왠지 어색하게 들립니다. 오늘은 이 표현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고 또 어떻게 구별해서 써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는 출판물이나 서류 따위를 나누어 준다는 뜻이고요. 보통 도서 배부, 원서 배부, 응모권 배부 같이 사용합니다. 반면에 배포는 신문이나 책자 따위를 널리 나누어 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대개 신문 배포, 광고 전단 배포 또는 선거 홍보물 배포 같이 사용합니다.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배부와 배포는 나누어 주는 것을 기본 의미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신문이나 전단, 홍보용 광고에는 배포를 쓰고 도서나 원서 등에는 배부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교부는 내어줌이라는 뜻인데요. 원서 교부나 운전면허증 교부와 같이 사용합니다. 교부는 책자보다는 서류와 관련이 있고요. 주는 대상이 많은 사람보다는 해당하는 그 사람으로 비교적 한정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 늦은 오후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지금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일시적으로 비가 멎었는데요. 이렇게 오전까지 소강 상태인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이렇게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오늘 밤 내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부지방 전체적으로 5에서 30mm, 충북과 전북은 최대 40mm가량 오겠고요. 남해안과 제주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됩니다. 20에서 60, 제주 산지는 80mm 정도 예상되는데 이들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지역들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거 주의하셔야겠고요.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강원과 충북, 호남, 경북으로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오늘 강풍이 불겠고요. 오늘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제주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전주 25도에 머물겠고요. 강릉, 대전, 대구 24도 등 21에서 2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내일은 흐린 뒤에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